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19년도 1에 대한 영상이고요.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원심 송풍기에서 사용되는 풍량 제어 방법 중 풍량과 소요 동력과의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어 방법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그냥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거는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자, 풍량 제어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회전수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제습 방법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암기죠. 흡착식에 제올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것도 바로 넘어가 주시고, 자, 3번의 습공기 선도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요것도 역시 암기죠. 포화도 같은 경우는 그 냉매 선도, 이제 모리엘 선도에 나와 있는 거였고요. 자, 습공기 선도에서는 상대 습도, 건구 온도, 절대 습도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4번 보시면 난방부하는 어떤 기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자, 난방부하는 공조장치의 공기 가열기죠. 자, 난방부하는 어떤 기계의 용량을 결정하는 데래요. 그러면은 난방부하는 공기를 데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가열하는 기계의 용량을 선정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공기가열기라는 건요, 공조기에서 가열 코일을 의미하는 거죠. 반대로 냉방부하일 경우에는 공기 냉각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지만 지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난방부하에 어떤 기기의 용량을 결정하는 거는 공기 가열기가 되겠죠. 그 대상은.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시면 난방 방식과 열 매체의 연결이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보기 1, 2, 3번의 개별 스토브나 온풍 난방이나 가열 코일 난방은 이제 공기를 데펴가지고 실내를 따뜻하게 한다고 하면, 저온 복사 난방 같은 경우는요. 자, 복사 난방은 이렇게 패널이 있고 그 안에 냉수나 온수가 흘러가지고 이 패널을 차갑게 하거나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실내를 따뜻하게 하죠. 따라서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요, 열 매체가 공기가 아니라 물이죠, 물. 자, 온수나 냉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기류 및 주위 벽면에서 복사열은 무시하고 온도와 습도만으로 쾌적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무엇이라 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그냥 온도와 습도만 가지고 쾌적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온도와 습도만으로 쾌적도를 나타내는 지표, 그냥 불쾌지수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7번 보시면은 실내 냉방 부하 중에서 현열 부하가 2500kcal/h, 잠열 부하는 500kcal/h일 때 현열비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현열비 같은 경우는 SHF라고도 나타내고요. 전열분의 현열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전열이라는 건 전체열을 의미하죠. 즉, 현열에다가 잠열을 더한 게 전열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열 플러스 잠열분의 현열. 요렇게도 구할 수 있었고요. 또는 밑에가 전열 분의 또 전열 마이너스 잠열. 뭐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현열 플러스 잠열 분의 전열 마이너스 잠열. 뭐 요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그쵸? 뭐 문제에서 나온 숫자 대입해서 바로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런 식으로는 안 나오겠죠. 현열, 잠열, 전열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현열과 잠열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아마 요 문제로 풀어야겠죠? 현열이 2500이고 잠열이 500이고요. 분의 현열 2500 해주시면 0.83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시면은 극간풍의 풍량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공기조화에서 극간풍량의 산출 방법 세 가지 있습니다. 환기 횟수, 창문 면적, 극간 길이 요 세 가지였죠.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는 제실 인원수에 의한 방법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암기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 9번에서는 그림에서 공기 조화기를 통과하는 유입 공기가 냉각 코일을 지날 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선도가 있고요. 중심점에서 여기가 O가 되고요. 요렇게 뻗어서 C, 요렇게 뻗어서 D, 밑으로 내려온 건 A, 그 다음에 왼쪽 하향으로 간 게 B. 자, 여기가 건구 온도, 얘가 온도선이죠. 그리고 세로가 습도죠. 절대 습도고, 자, 건구 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고요. 절대 습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큽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공조기가 있을 때 여기에 냉각 코일이 있어요. 그럼 뭐 리턴되는 공기와 바깥 공기 OA가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냉각 코일을 지날 때 여기에서의 상태가 이 공기선도에서 어떻게 되냐인데요. 자, 무조건 냉각 코일이니까 일단 온도는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면은 OC와 OA는 당연히 먼저 탈락이 되겠죠. 그러면 D나 B 둘 중 하나인데요. 자, 이제 습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둘 다 온도는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냉각, 차가운 곳에서는 습도가 낮죠. 따라서 O, 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면요. 저희가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겨울에는 습도가 낮아서 건조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냉각 코일은 겨울이니까 습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O,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O, A 같은 경우는 그냥 제습이 되는 거죠. 제습. 온도는 그대로인데 습도만 낮췄기 때문에 제습을 시킨 거고요. O, C 같은 경우는 온도도 상승하고 습도도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가열도 하고 가습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열가습이 되는 거고요. O, B는 냉각을 시키면서 습도도 낮췄기 때문에 얘는 냉각 제습 또는 냉각 감습이 되겠죠. O, D는 반대로 냉각 가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답은 O, B.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시면은 복사 난방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1번이 일단 정답이고요. 자, 복사 난방 같은 경우는요.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실내 온도 및 습도 조절이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복사 난방은 이렇게 패널에다가 코일을 삽입해 가지고 이 패널의 온도를 그냥 높이거나 낮추는 거잖아요. 그쵸? 온수나 냉수를 흘려가지고. 따라서 얘가 습도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습도 조절이 쉽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뭐 해설에서도 보시면은 단점, 비읍에 보시면은 외기 온도에 따라 실내의 온습도 조절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 암기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11번 보시면은 공기 조화 방식에서 수공기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기 1번에 보시면은 전공기 방식에 비해 반송, 동력이 많다 되어 있는데 자, 동력은 전공기가 제일 많이 들어요. 뭐 해설에서도 보시면 나와 있고요. 따라서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 반송 동력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암기기 때문에 긴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2번도 역시 암기고요. 다음 중 히트펌프 방식의 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물로 하는 거 있었고요. 공기 있었고요. 태양열 있었고요. 마찰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마찰을 해서 열원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뭐 전체 종류는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은 송풍기의 법칙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Q1은 초기 풍량, Q2는 변화 풍량, P1은 초기 정압, P2는 변화 정압, N1은 초기 회전수, N2는 변화 회전수, D1은 초기 날개 직경, D2는 변화 날개 직경. 요 표만 보더라도요. 아, 송풍기의 상사 법칙이다 라는 거를 딱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Q2, P2, 그 다음에 킬로와트 2 해가지고 풍량, 풍압, 동력 해가지고 풍, 압, 동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럼 여기에다 각각 Q1, P1, 킬로와트 1을 곱하고요. 첫 번째로는 회전수의 변화량 N1, 2 똑같이 N1분의 N2, N1분의 N2 곱하기 직경 D1분의 D2, D2, D1분의 D2. 자, 요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위에다가
1, 2, 3, 3, 2, 5. 자, 요렇게만 표시를 해주시면 됐었죠. 근데 지금 해설에서는 여기가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고요. 얘가 2입니다. 이 핵심 요약에는 2로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자, 1번 보기 보시면은 Q2가 나왔습니다. Q2 같은 경우는 N1분의 N2 1승에다가 Q1을 곱하는 게 맞죠. 지름은 똑같다는 가정하에 그냥 제외를 하면 요 식입니다. 그쵸? 보기 1번은 그래서 맞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현재 N 회전수가 같다고 했을 때 D1분의 D2에다가 3승한 거 보면 맞습니다. 그쵸? 자, 보기 3번 보시면 이번엔 P2고요. N1분의 N2인데 3승으로 나와 있죠. 원래는 2승이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으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D는 역시 2승 맞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은 냉수 코일 설계 시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정답은 3번. 코일을 통과하는 풍속은 2에서 3m/s가 경제적이다. 요게 정답이고요. 1, 2, 4번 같은 경우는 해설 보시면은 왜 틀린지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암기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도 역시 암기죠. 난방 설계도에서 콘벡터의 표시 중 F가 가진 의미는 되어 있습니다. 자, 콘벡터라는 건 이렇게 난방 설계도에 표시하는 어떤 기호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F 곱하기 180 곱하기 620 곱하기 15.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는 베이스의 길이고요. F는 이제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폭과 높이, 그 다음에 유입 광경, 그리고 유출 광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는 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뭐 요것도 암기이기 때문에 역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자, 16번 보시면은 공기조와 냉방 부하 계산 시 잡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잡열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었죠. 자,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극간풍, 틈새바람이라고도 하고요. 자, 인체에서 나오는 열, 그 다음에 실내 기기, 뭐 가습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기,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요거 외에는 모두 현열이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를 피해 주시면 됩니다. 1, 2, 3번은 인체, 틈새바람, 외기 세 가지 해당되므로 유리를 통과하는 복사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보시면은 공기 중에 분진의 밀입자 제거뿐만 아니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까지 극소로 제한시킨 시설로서 병원의 수술실, 식품 가공제액 공장 등의 특정한 공정이나 유전자 관련 산업 등에 응용되는 설비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분진과 밀입자 제거를 해야 되니까 클린룸이죠. 클린룸. 자, 분진 같은 이제 먼지를 쉽게 먼지라고 할게요. 그냥 먼지를 제거하는 방. 자, 깨끗한 방 클린룸이죠. 자, 클린룸인데 이런 먼지뿐만 아니라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까지래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 쓴대요. 그러면 문제에서 그냥 병원, 바이러스 이런 거 나오면 딱 단어가 보기에서 보시면 바이오밖에 없잖아요. 그쵸? 딱 봐도 바이오죠. 바이오가 어떤 의학적인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단어잖아요. 딱 봐도. 그죠? 그래서 바이오 클린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핵심 요약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기출문제 보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시면 문제가 좀 깁니다. 실내 온도 25도이고 실내 절대 습도가 0.0165kg/kg의 조건에서 틈새 바람에 의한 침입 외기량이 200L/s일 때 현열 부하와 잡열 부하는 하고 나왔고요. 단 실내 온도 35도씨 실외 절대 습도 0.0321kg/kg 공기의 비열 1.01kJ/kg/K 물의 증발 잡열 2501kJ/kg이다 라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구하려는 거는 현열 부하하고 잡열 부하를 구하는 거고요. 자, 현열 부하 저희가 구하는 방식이 있었죠. 자, 현열 부하 Q, S는 G, C, 델타 T로 나타낼 수 있고요. 만약에 얘를 G, 델타 H, 엔탈피 차로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잡열 부하 Q, L 같은 경우는요. G, R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G, R, 델타 X, 습도 차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냉동공학일 때는 분명히 잡열 같은 경우는 그냥 G, R로만 배웠었는데, 자, 해설을 보니까 이 델타 X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자, 공기조화에서는 왜 델타 X라는 놈이 갑자기 튀어나왔냐? 자, 냉동공학에서는요, 냉동은 습도 상관없이 그냥 온도만 낮춰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습도차는 의미가 없어요. 냉동공학에서. 그런데 자, 공기조화의 3요소 뭐가 있었죠?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기류. 요 세 가지죠. 여기서 온도와 습도가 있기 때문에 얘 잡열에서는 습도까지 필요한 겁니다. 뭐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습도차는 없다라고 보고 그냥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습도차가 나와 있으면, 습도가 나와 있다고 하면 이 공식으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현열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엔탈피는 나와 있지 않고요. 공기의 비열하고 온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으로 일단 현열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G부터 한번 보면요. 공기의 양이겠죠. 중량이니까 공기양 찾아보시면은 침입 외기량이 200L/s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L/s인데요. 자, 풍량 같은 경우는 미터 삼승으로 좀 바꿔 주셔야 되고요. 근데 1 미터 삼승은 1000리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리터를 미터 삼승으로 바꾸면 하나, 둘, 셋, 세 칸 앞으로 가게 돼서 0.2 미터 삼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열은 0.2 곱하기, 그 다음에 미터 삼승에다가는요, 공기의 비중량 1.2였죠.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공기의 비중량은 1.2입니다. 자, 문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공식을 통해서 비열 외에 공기가 미터 삼승의 단위를 갖게 되면 1.2 비중량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비열. 비열은 조건에 있습니다. 1.01 kJ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델타 T는 실외 마이너스 실내기 때문에 35도씨 마이너스 25도 해주시면 현열이 나오죠. 풀어주시면 2.424 그래서 킬로와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1kW가 1kJ/s이기 때문에 비열은 kJ 단위지만 그냥 킬로와트로 바로 바꿔주셔도 되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2.424kW가 되는 거고요. 자, 요게 현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잡열로 한번 보면요. 자, 잡열에서는 G 역시 똑같습니다. 0.2 곱하기 공기의 비중량 1.2를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잡열, 물의 증발 잡열은 2501 1 곱하기 절대 습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실내 절대 습도가 있고요. 실외 절대 습도가 나와 있죠. 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0.0321 마이너스 0.0165. 자, 이렇게만 계산해 주시면은 9.364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현열은 2.424, 잡열은 9.364.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보시면은 건고온도 30도씨, 상대 습도는 60%인 습공기에서 건공기의 분압은 하고 나왔습니다. 단 대기압은 760mHg, 포화 수증기 압은 27.65mHg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포화 증기의 분압, 포화 상태 증기에서의 압력을 뜻하는 거고요. 다음 습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 자, 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상대 습도는 60%니까 0.6인 거고요. 그 다음에 포화 증기의 분압 27.65로 나와 있죠. 27.6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습공기의 수증기 분압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게 두 개 서로 곱해 주시면 바로 습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이 나오죠. 0.6 곱하기 27.65는 자, 16.59가 나옵니다. 일단 요게 습공기 중에 수증기 분압이고요. 자, 그럼 저희가 구해야 될 건 수증기 분압이 아니라 건공기 분압입니다. 자, 건공기 분압이라는 건요, 대기압 중에서 건조한 공기의 압력, 수증기 분압은요, 대기압 중에서 습한 공기의 그냥 압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건공기 분압은 대기압에서 수증기 분압 16.59를 빼주시면 건공기 분압이 나옵니다. 자, 그럼 대기압 같은 경우 문제에서 760으로 이미 주어졌죠.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743.41mHg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에 다음 중 보일러의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보기만 봐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제열기, 절탄기, 과열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저수위 차단기라는 게 나왔죠. 차단기라는 건요,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뭔가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 앞에 뭐 저수위가 붙든 뭐가 붙든 차단기라는 말은 안전한 장치죠. 안전장치. 따라서 열 효율이랑은 분명히 상관이 없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기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보시면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건 3번의 1kW는 860kcal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자, 보기 4번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도씨가 지금 5, F-32 슬래시 9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아니고요. 자, 도씨는 9분의 5 F-32. 자, 요게 정답이죠. 요걸로 해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답은 1kW는 860kcal이기 때문에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냉동기 윤활유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암기사항이고요. 보기 2번에 보시면 인하점이 낮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인하점이 낮으면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단점에 속하겠죠. 그러니까 인하점이 높아야 됩니다. 윤활유는. 자, 그래서 답은 2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3번 보시면은 냉동 사이클에서 웅축기의 냉매, 액 압력이 감소하면 증발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매 선도에서 자, 여기가 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이죠. 고압이 낮아지면 저압도 똑같이 낮아집니다. 저압이 이렇게 낮아지면 저압도 이렇게 낮아져요. 저압이 낮아지게 되면 증발 온도도 낮아집니다. 서로 비례관계죠. 압력이 낮아지면 온도도 낮아진다. 자, 따라서 웅축기 냉매액의 압력이 낮아지면 저압도 낮아지므로 증발 온도는 감소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선도 문제고요. 자, 참고로 여기가 압력, 여기가 이제 엔탈피가 되는 거고요. 자, 현재 이 선도가 있습니다. 아래 선도와 같은 암모니아 냉동기의 이론 성적 개수와 성적 개수는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이론 성적 개수와 실제 성적 개수겠죠. 자, A가 이론 성적 개수, B는 실제 성적 개수가 되는 겁니다. 단 팽창 밸브 직전의 액 온도는 32도씨이며 흡입가스 건포화 증기이며 압축 효율은 0.85, 기계 효율은 0.91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론적인 성적 개수를 구해 보면요. 자, COP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QC 마이너스 QE 분의 Q 2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성적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QC 같은 경우는 462에서 135.5를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462 마이너스 135.5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QC 같은 경우는 462에서 135.5를 빼야 되죠. 그리고 Q2 같은 경우는 어차피 395에서 135.5를 빼야 됩니다. 그쵸? 여기랑 여기에서 어차피 같은 숫자를 빼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제외하셔도 돼요. 길게 쓰려면 462 마이너스 135.5 마이너스 395.5 마이너스 135.5 자, 요렇게 써주셔도 되죠. 근데 둘 다 어차피 135.5를 빼야 된다고 하면 간단하게 462 마이너스 395.5 요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Q2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요거 빼주시면 되죠. 자, Q2 같은 경우는 395 마이너스 135.5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요렇게 구해주시면은 3.9가 나오고요. 얘가 이론 성적 개수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3.9가 되는 거고요. 자, 실제 성적 개수는요. 이론 성적 개수 3.9에다가 자, 압축기의 효율 0.85에다가 기계 효율 0.91 곱해주시면 실제 성적 개수가 나오죠. 자, 계산해 보시면 3 나옵니다. 그래서 A는 3.9, B는 3 이기 때문에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역시 암기고요. 추결 시스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수추결 있고요. 빙추결 있고요.
잡열, 추결 있습니다. 자, 잡열이라는 건 상태 변화죠. 그러니까 빙추결, 얼음을 저장하는 거, 물을 얼음으로 바꿀 때 요건 잡열에 속하기 때문에 빙추결이 잡열, 추결에 속하고요. 가스를 추결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자, 26번 보시면 항공기 재료의 내한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냉동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냉동기는 하고 나왔는데요. 자, 내한 성능이라는 건 추운 데서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따라서 냉동기는 아주 낮은 초저온 온도까지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심식이나 전자식이나 흡수식으로는 초저온을 얻기가 힘들어요. 초저온을 얻으려면 왕복동식 냉동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시고 그냥 암기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27번 문제 보시면은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압력이 증대함에 따라 포화 액선과 건조 포화 증기선이 만나는 일치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건 간단한 문제죠. 자, 포화 액선과 포화 증기선이 있을 때 요 위에서 만나는 점, 이걸 임계점이라고 했었죠. 자,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28번 보시면은 다음 중 냉동 방법의 종류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자, 1번에는 융해잡열, 2번은 승화열, 3번은 증발열 이렇게 나왔는데요. 4번에 압축열이라는 건 없었죠. 압축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4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9번 보시면은 저온의 냉장실에서 운전 중 냉각기에 적상이 생길 경우 이것을 살수로 재상하고자 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공랭식 증발기가 있을 때요. 냉동기가 계속 돌아가게 되면 그 증발기 뒤쪽에 얼음이 생겨요. 그랬을 때 그 얼음을 물로 녹이는 걸 살수 재상이라고 하고요. 그 살수로 재상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하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요건 보기 2번에 보시면 재상수의 온도를 50도에서 60도 정도의 물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해설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상수의 온도는 10에서 25도 정도로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물을 뜨겁게 해서 그 얼음을 녹이면 얼음은 빨리 녹습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 그 얼음의 온도하고 물의 온도가 너무 많이 차이 나버리면 그 얼음을 녹이면서 그 물이 증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창고 안에 안개처럼 뿌옇게 가득 차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음은 잘 녹이면서 안개가 잘 발생하지 않는 물의 온도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온도가 10에서 25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0번 보시면 압축기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2, 3, 4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보고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기 1번에 반밀폐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반밀폐형은 고정식이므로 분해가 곤란하다 되어 있는데, 자, 밀폐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반만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케이스 같은 게. 그래서 볼트를 풀면 얼마든지 분해나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게 반밀폐의 특징이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에 증기압축, 이론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모리엘 선도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2번에 보시면요. 이 응축기, 이 윗줄이 응축기죠. 이 응축 과정은 등압, 여기가 압력이죠. 압력은 일정한 게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등 엔탈피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엔탈피는 요 줄이죠. 응축기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므로 엔탈피는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등 엔탈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보시면은 냉매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 암기이고요. 보기 3번에 전기 절연성이 낮을 것 되어 있는데 전기 절연이 좋아야 이제 전기도 잘 안 통하고 해서 좋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시면 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뭐 핵심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기출문제를 보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열 전도라는 건요, 물질 내에서 고체나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열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보기 1번에 보시면은 열 전도는 물질 내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열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설에서 보시면 기체 상태에서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보기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뭐 2, 3, 4번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참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다음 34번 보시면은 수산물의 단기 저장을 위한 냉각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빙온,
염수, 송풍, 냉각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장해서 그냥 물건을 꺼내도 되지만 이 침지 방식이라는 건 냉각수에다가 물건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보관하는 제품에 대해서 공기 중에 뭐 노출이 되거나 이래서 변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물에 담그는 건데, 따라서 단기간이라 장기 저장을 하는 게 침지 냉각이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로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 통해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35번 보시면은 이원 냉동 사이클에서 중간 열교환기인 캐스케이드 열교환기의 구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캐스케이드 방식의 이원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서로 열교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들어가요. 요거를 캐스케이드라고 하고요. 자, 이쪽은 고온축이고 이쪽은 저온축입니다. 그래서 저온축의 증발 온도를 이용해서 창고 온도를 낮추고요. 고온축의 응축기를 이용해서 열을 밖으로 빼주는 건데요. 따라서 캐스케이드라는 거는 고온축의 증발기 부분과 저온축의 응축기 부분을 열교환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에 보시면 저온축 냉동기의 응축기와 고온축 냉동기의 증발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보시면은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품 중 왕복동 냉동기의 압축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암기죠. 압축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발생기죠. 또는 재생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고요. 아래 조건을 갖는 순행식 응축기의 전열 면적은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전열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Q는 K, F, 델타 T에서 요 F가 면적이기 때문에 요 공식을 통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응축기 입구의 냉매가스의 엔탈피는 430kcal/kg, 응축기 출구 냉매액의 엔탈피는 145kcal/kg, 냉매 순환량은 150kg/h, 응축 온도는 38도씨, 냉각수 평균 온도는 32도씨, 응축기의 열 관유율은 850kcal/m 제곱 아워 도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열 통과율과 온도차 그리고 응축 부하를 알아야겠죠. 자, 열 통과율, 열 관유율로 850으로 나와 있고요. 자, 델타 T는 현재 38도씨와 32도씨가 있는데, 자, 응축 부하가 없네요. 그러면 응축 부하를 구할 수 있는 다른 공식이 또 있죠. GC 델타 T가 있습니다. 근데 GC 델타 T에서의 델타 T는 응축기 입출구 온도로만 잴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입출구 온도는 없고 응축 온도하고 냉각수 평균 온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공식 G 곱하기 델타 H 엔탈피 차가 있고요. 그럼 문제에서 엔탈피는 나와 있죠. 얘가 응축기이기 때문에 냉매액의 엔탈피랑 냉매가스의 엔탈피만 나와 있으면 되는데 430과 145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공식을 통해서 Q를 구하고 또 요 공식을 구해서 F를 구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현재 G는 냉매 순환량 150이 되는 거고요. 자, 엔탈피는 430에서 145를 빼면 되겠네요. 자, 42,750kcal/h라는 응축 부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F를 구하려면 K와 델타 T만 Q 밑으로 보내면 되죠. K는 850으로 나와 있었고요. 곱하기, 자, KF 델타 T에서 이 델타 T는요, 응축 온도 마이너스 냉각수의 평균 온도로도 잴 수 있습니다. 따라서 38 마이너스 냉각수의 평균 온도 32도씨 해주시고 분의 응축 부하 42,750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시면 8.3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마 이 델타 T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 GC 델타 T에서는 입출구 온도차로만 구해야 되고, KF 델타 T에서는요, 응축 온도, 그러니까 냉매에 대한 온도죠, 냉매. 냉매가 응축이 됐을 때 온도 마이너스 냉각수의 평균 온도. 자, 요걸로 해주시면 그냥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KF 델타 T에서 델타 T는 응축 온도 마이너스 냉각수 평균이다. 자, 요거만 명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8번 보시면 어떤 냉동장치의 계기 압력이 저압은 60mHg,
고압은 673kPa이었다면 이때의 압축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압축비는요, 저압의 절대압력 분의 고압의 절대압력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압축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고압의 절대압력과 저압의 절대압력만 구하면 압축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pH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pH 같은 경우는 현재 673kPa로 되어 있고요. 그럼 현재 이 압력은 계기 압력이기 때문에 계기 압력에다가는 표준 대기압을 더해야 절대 압력이 되죠. 킬로파스칼은 101이 표준 대기압이기 때문에 673 계기 압력에다가 101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774 킬로파스칼이 현재 pH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L 같은 경우는요. 자, 계기 압력이 60mHg래요. 그럼 이 mHg를 킬로파스칼 단위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럼 mHg를 킬로파스칼로 바꾸는 공식. 먼저 킬로파스칼에 바꾸고자 하는 단위의 표준 대기압 101을 곱해 주시고요. 가로 안에다가 1 마이너스, 그리고 현재 얘 mHg의 표준 대기압 760이죠. mHg의 표준 대기압은 760mHg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압 계기압력의 값을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공식이 되는 거고요. 자, 바로 계산해 주시면 93kPa 나오죠. 자, 따라서 압축비 같은 경우는 774 나누기 93 해주시면 압축비가 나옵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8.3 나오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시면은 압축기 실린더 직경 110mm, 행정 80mm, 회전수가 900rpm, 기통수가 8기통인 암모니아 냉동장치의 냉동 능력은 얼마인가? 단 냉동 능력은 R은 C분의 V로 산출하며, 여기서 R은 냉동 능력, V는 피스톤 토출량, C는 정수로서 8.4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냉동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냉동 능력은 R이고 그 R은 C분의 V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C는 8.4로 이미 조건이 주어졌고요. 이제 이 V, 토출량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토출량 VA를 구하는 공식 4분의 파이 D2 곱하기 L N Z 곱하기 60이었습니다.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얘는 2가 아니라 Z. 자, 바꿔보면 4분의 파이는 3.14죠. 곱하기 D는 직경입니다. 110mm니까 0.11m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L은 행정이고요. 0.08이죠. 미터로 바꾸면. 그 다음에 N, 회전수 같은 경우는 900 RPM으로 나왔고, Z, 기통수 같은 경우는 8기통. 그 다음에 회전수를 RPM에서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328.4가 나오고요. 그럼 위에다가 328.4 적어주시면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39.1R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문제고요. 30 냉동톤의 브라인 쿨러에서 입고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일 때 브라인 유량이 매분 0.6m 상승이면 출고 온도는 얼마인가? 단 브라인의 비중은 1.27, 비열은 0.669kcal/kg 도씨이고 1 냉동톤은 3320kcal/h이다 라고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출고 온도를 구하는 거고요. 자, 유량 나왔고 비열도 나와 있고 합니다. 그러면 Q는 GC 델타 T인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얘는 쿨러죠, 쿨러. 그러니까 쿨러가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여기가 입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출구가 되는 거죠. 즉 쿨러니까 이제 입구 온도가 출구보다는 더 높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입구 온도가 더 클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5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T2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식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Q 같은 경우는요. 30 냉동톤인데 1 냉동톤당 3320kcal라고 했으니까 Q는 30 냉동톤 곱하기 3320kcal를 해주시면 요 Q가 나오겠죠.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매분 0.6이라고 했죠. 그리고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미터 삼승으로 나왔는데요. 브라인은 유량이잖아요. 물이기 때문에 리터로 바꾸겠습니다. 또는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1미터 삼승 같은 경우는 1000리터기 때문에
또는 킬로그램으로도 표시는 되고요. 1000kg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6이라는 유량은 매 분이잖아요. 분. 근데 얘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60을 또 곱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G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요게 G가 되는 겁니다. 자, 곱하기 이번에 비열인데요. 얘는 물이 아니라 물의 비열은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브라인이기 때문에 이 브라인의 비중까지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브라인의 비중은 1.27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자, 공기 같은 경우는 1.2를 가지잖아요. 비중량을. 근데 이 브라인 같은 경우는 1.27이라고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27에다가 비열 0.669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차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T2에서 요 T2를 구하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자, T2 빼고 모든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하실 수는 있어요. 자, 먼저 얘를 빼고 요 숫자를 다 요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0.6 곱하기 1000 곱하기 60 곱하기 1.27 곱하기 0.669 분의 30 곱하기 3320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T2.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5도에서 T2를 빼면 요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15도에서 요 값을 빼면 T2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5도를 왼쪽 항으로 보내면요, 결국 T2는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8.3도씨가 나오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배관 일반이고요. 배관 일반은 대부분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주철관의 소켓 이음 시 코킹 작업을 하는 주된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코킹 작업은 이렇게 두드려서 틈을 메꾸는 거죠. 자, 틈을 메꾸는 이유는 대부분 누수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시면 보온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광명단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요. 보기 3번에 보시면 광명단은 밀착력이 강한 유기질 보온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단은 밀착력과 풍화에 강해 페인트 미칠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해설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인트 칠 할 때 미칠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온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출문제에서는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되겠고요. 문제는 필히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3번. 염화 비닐관 이음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2번 인서트 이음이고, 자, 염화 비닐관 이음법에는 플랜지, 테이퍼 코어, 열관 이음이 있고, 또 핵심 요약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서트 이음이라는 거는 에틸렌간 접합법에 속한다 라는 겁니다. 뭐 요것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다음 44번 보시면은 배관의 지지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그냥 배관이 지나갈 때 이 배관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움직이지 않게 지지하는 거, 또 무게나 이런 걸 견디게 지지하는 건데, 보기 4번에 부식 방지랑은 딱 봐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옥상 탱크식 급수 방식의 배관 계통의 순서로 옳은 것은, 뭐 요건 암기이기 때문에 바로 4번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건물이 있으면 밑에 저수 탱크를 통해서 먼저 물이 오고요. 이 저수 탱크에서 펌프를 통해서 옥상에 있는 탱크로 보냅니다. 이랬을 때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기 때문에 얘가 양수 펌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수 탱크에서 양수 펌프를 통해서 양수 펌프에서 나간 배관은 양수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 있는 탱크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공급관을 통해 가지고, 급수관이죠. 급수관을 통해 가지고 각각 수도꼭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46번에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면대 같은 데가 있으면은 이렇게 트랩이 있죠. 그래서 물이 차가지고 냄새 같은 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건데,
봉수 파괴라는 거는 이렇게 물이 막는 게 무슨 이유로 파괴가 되냐라는 건데, 장시간 물이 안 들어가면 이 물이 마르겠죠. 그래서 증발에 의해서 파괴되기도 하고요. 요런데 종이나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껴 있으면 머리카락이나 휴지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천 같은 걸 통해서 물이 쭉 빨리겠죠. 요게 모세관 현상이고요. 사이펀 작용은 물이 내려갈 때 이 부분이 진공으로 순식간에 변하면 이 물이 싹 빨려 나갑니다. 뭐 그거를 방지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뭐 요런 현상에 의해서도 봉수 파괴가 된다. 그리고 물 후단이 진공이 돼서 물이 싹 빨리는 작용을 사이펀 작용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4번에 배수 작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정답이고요. 자, 47번 보시면 가스 용접에서 아세틸린과 산소의 비가 1대 0.85에서 0.95인 불꽃은 무슨 불꽃인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냥 해설 보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은 없습니다. 자, 보기 1번 탄화불꽃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암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탄화, 표준, 산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48번 문제 보시면은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여 유체 속에 혼입된 토사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관 부품은, 요건 쉽죠? 이물질을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필터나 스트레이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요. 49번 보시면은 냉매 배관 중 토출관을 의미하는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압축기, 웅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가 있다고 하면요. 자, 토출관이라고 하면 이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부분부터 웅축기 입구 전단까지입니다. 요 라인이 토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보기 1번에 압축기에서 웅축기까지의 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토출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50번 보시면 급수 설비에서 수격작용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은 보기 1번에 에어챔버입니다. 요것도 역시 암기고요. 에어챔버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공기실이라고도 합니다. 핵심 요약에도 있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51번에 급탕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 3번에 상향식 배관에서는 공급관을 앞내림 9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앞내림 9배가 아니라 앞올림 9배입니다. 자, 배관의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탕관 또는 공급관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복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상향식 같은 경우는요, 공급관 또는 급탕관을 앞올림 또는 상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복기관은 하향으로 갑니다. 즉 앞내림. 그러니까 상향식은 공급되는 배관만 앞올림, 상향으로 가는 거고요. 하향식 같은 경우는 둘 다 앞내림, 하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올림, 내림, 내림, 내림.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52번 보시면 호칭지름 20A의 관을 그림과 같이 나사이음할 때 중심간의 길이가 200mm라 하면 강관에 실제 소요되는 절단 길이는 하고 나왔습니다. 단 이음새의 중심에서 단면까지의 길이는 32mm, 나사가 몰리는 최소의 길이는 13m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절단 길이 I는 L-2, 대문자 A-소문자 A, 이런 공식이 있었고요. 자, L은 파이프의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가 문제에서 보시면 2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파이프는 현재 이렇게 엘보와 엘보 사이에 파이프가 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요게 파이프의 실제 길이고요. 파이프의 전체 길이고요. 요게 200mm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이 20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부속의 중심 길이는 요 엘보의 여기서부터 요 중심 길이 여기고요. 자, 요게 문제에서는 32mm로 나와 있습니다. 얘가 32 마이너스 소문자 A 같은 경우는 나사가 삽입된 요 길이를 의미하고요. 얘가 13m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바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은 162mm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은 이제 그림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펌프 주위의 배관도이다. 각 부품의 명칭으로 틀린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라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Z 모양 같은 경우는 체크 밸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각 부품의 명칭은 이제 해설 보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4번 문제 보시면 급배수, 배관 시험 방법 중 물 대신 압축 공기를 관 속에 압입하여 이음매에서 공기가 새는 것을 조사하는 방식은 되어 있는데요.
자, 관 속에 공기를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기를 넣은 거기 때문에 수압은 아니겠죠. 수압은 물을 넣은 거고요. 진공이라는 건 공기가 새는 걸 재는 게 아니라 공기가 빨리는 걸 재는 거죠. 통기 시험은 공기가 통과되는 걸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1, 3, 4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공기에 대한 압력을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 2번의 기압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보시면 동간 접합 방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되어 있는데 해설에 4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아닌 거 보기 1번 빅토리 접합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56번 보시면 저압증기 난방장치에서 증기관과 환수관 사이에 설치하는 균형관은 자, 표준 수면에서 몇 미리 아래에 설치하는가? 표순이 아니고 표준입니다. 이것도 오타고요. 자, 표준 수면에서 몇 미리 아래에 설치하는가 되어 있는데 이건 50mm입니다. 암기입니다. 암기. 그리고 이 균형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포드 이음이라고도 하고요. 해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균형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50mm 또는 하드포드 이음 요게 문제로 나올 거예요.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57번 보시면은 급탕배관에서 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옳은 겁니다. 보기 3번에 하향식 공급 방식에서는 급탕관 및 복기관은 모두 선 하향 구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는데 상향식은 공급관만 상향이고 복기관은 하향이었죠. 근데 하향식은 공급관과 복기관이 둘 다 하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향, 하향, 하향, 하향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 되는 거고요. 자, 다음 58번 보시면 다음 중 온도에 따른 팽창 및 수축이 가장 큰 배관 재료는 이것도 역시 그냥 보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3번에 염화비닐관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59번도 역시 똑같습니다. 암기고요. 중앙식 급탕 설비에서 직접 가열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보기 1번에 열 효율상으로는 경제적이지만 보일러 내부에 스케일이 생길 우려가 크다. 요게 직접 가열 방식의 단점에 속했습니다. 뭐 해설해 보시면 표로 나와 있는데 요것만 외워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굳이 설명 없이 60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층 건물이나 기구수가 많은 건물에서 입상관까지의 거리가 긴 경우 루프 통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통기관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그냥 통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거 요거고요. 통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는 도피 통기관입니다.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61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은 피드백 회로 전달 함수 R분의 C는 하고 나왔습니다. 자, 현재 피드백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드백되는 값은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자, 피드백 회로 R분의 C 입력분의 출력은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 분의 패스 경로였고요. 패스 경로는 여기서 쭉 지나가는 거 G밖에 없습니다. GS 해주시고요. 자,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에다가 이 H가 피드백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GS 곱하기 H S가 됩니다. 자, 피드백 될 때는 이 피드백 안에 있는 패스 경로까지 같이 곱해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1 플러스 G S 곱하기 HS 분의 GS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게 답이고요.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4번 되겠습니다. 자, 62번 보시면은 위치 감지용으로 적합한 장치는 되어 있는데요. 자, 위치 감지용이잖아요. 자, 요거는 딱 봐도 그냥 보기 1번입니다. 일단 보기 1번에 전이차계로 되어 있고요. 자, 2, 3, 4번 같은 경우는 위치랑은 전혀 관련 없는 이름이고요. 얘는 이름에서 보더라도 위치의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계기라고 보면 되는데 전자는 아무래도 전기겠죠.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전기의 위치 차이를 나타내는 계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위차계 해서 이렇게 전위차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위치랑 관련 있는 건 전위차계입니다.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어렵게 푸실 필요 없겠죠? 바로 6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어기에서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피드백 제어 회로를 보면요. 조절부와 조작부가 있고요. 이 두 개는 하나로 묶어서 제어 요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조절부로는 동작 신호가 들어와서 제어 요소에는 얘를 조작량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래서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꾸는 건 제어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해설에 있는 그림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4번 보시면 다음 블록선들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 중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요런 식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래요. 수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먼저 KP 같은 경우는요. 자, 전달함수에서 비례요소에 속했습니다. 전달함수에서 비례요소 같은 경우는요. GS는 X분의 Y는 K 뭐 요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핵심 요약 부분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KDS 얘는 이제 미분 요소고요. KS가 그 다음에 적분 요소가 있었죠. 얘는 S분의 K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라보시면 이 K가 비례고요. 이 KS는 미분이고요. S분의 K는 적분입니다. 따라서 얘가 비례, 얘가 미분, 얘가 적분 요소인 거고요. 자, 비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입력에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높은 만큼 똑같이 그냥 그 값이 상승하는 거고 입력이 커지면 그만큼 값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KP에다가 그냥 R 곱해주시면 바로 이 비례가 되는 거고요. 자, 미분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저희가 미분을 풀 때 DT 분의 또 D, K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공식을. 여기서는 입력이 R이기 때문에 R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미분 같은 경우는 KD에다가 DT분의 D, R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낸 공식이 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적분을 풀 때는요. 적분도 어떤 공식의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K1인데 얘를 적분을 해야 되면 인티그랄이라는 기호가 들어가요. 적분에는. 그래서 0초부터 t초까지 하는데 입력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델타 t 요게 어떤 적분이라는 공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례고 ks가 미분이고 s분의 k라는 게 적분이다. 요거를 구할 수 있으면요. 그 형태를 미분의 형태와 적분의 형태로 만든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비례라는 건 어차피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미분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요. 그리고 적분 문제가 나오면 인티그랄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풉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어떤 형태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보통 문제가 비례, 미분, 적분 이렇게 세 가지가 거의 같이 나올 텐데 어려우시면 그냥 인티그랄 들어간 게 적분이다. 그런 식으로만 외워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적분인 K1이 인티그랄 들어간 공식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럼 뒤에 건 뭐 알아서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어떤 형태만 기억해 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아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65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은 Y결선 회로와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ZAB, ZBC, ZCA 값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Y결선이고요. 여기 중성점이 있죠. 자, 이렇게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때 각 저항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공식은 해설에 나와 있고요. 일단 요 ZAB는요. ZA랑 B 요 두 개랑 상관이 없는 값 요걸 분모에다 써줘요. 그 다음에 AB, BC, AC를 각자 곱한 값을 여기다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A와 B 1이랑 2죠. 1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BC는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 플러스 그 다음에 AC는 1 곱하기 3이죠. 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분모에 C 값이 들어갔으면 얘는 ZAB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구해주시면 얘는 3분의 11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Z 이번에는 BC를 구해보겠습니다. BC는요, 요 B값과 C값과 상관이 없는 값 A값의 저항이 분모로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분자값은 똑같이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나마나 1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1이니까 그냥 11이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ZAC가 남아있죠. 자, ZAC 같은 경우는요. A와 C와 상관없는 값 B의 저항값 2가 분모로 오게 되고요. 위에 역시 계산해봤자 1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2분의 1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분의 11, 11, 2분의 11이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보기 1번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보시면은 자동 제어의 기본 요소로서 전기식 조작기기에 속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보기 1, 2번 다이어프램이랑 벨로즈 같은 경우는 온도에 의해서 뭔가 변화되는 그런 장치였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파일럿
요게 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벨로즈나 다이어프램 다 헷갈린다고 치면요. 그래도 요건 보기 3번에 보시면 전동기라는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전동기라는 건요. 필히 전기가 들어가서 모터를 돌리는 게 전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동기란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전기식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조작을 해야 되겠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바로 펄스 전동기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에도 보시면은 전기식 같은 경우는 펄스 전동기 또는 전자 밸브, 전자도 전기죠. 그 다음에 전동기, 그냥 전동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전기식입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어렵게 풀 필요가 없었죠. 자, 다음 67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요거는 암기입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전압, 계자, 직렬 저항 세 가지였기 때문에 4번 슬립 제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부개환, 증폭기의 장점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기출문제 통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핵심 요약 부분에는 없습니다. 뭐 해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냥 부개환 증폭기는 어떤 이득은 감소할 수 있지만 어떤 파형이나 이런 걸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쵸? 바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보기 1번에 안정도 증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개환 증폭기의 장점은 안정도가 증가한다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이득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69번. 그림과 같은 신호 흐름 선도에서 R분의 C 값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R, 1, 2, 3, C. 자, 현재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R분의 C를 구하라는 거고요. 역시 1 마이너스 피드백 경로분의 패스 경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풀이 바로 해보시면요. 패스 경로는 여기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 그대로 다 곱해주시면 되죠.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해주시면 먼저 끝이고요. 이제 피드백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1 마이너스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피드백 되는 모든 것 끝에 마이너스 기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는 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쭉 가다가 끝에서 첫 번째로 피드백 되는 거 마이너스 2부터 보겠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그럼 먼저 이 피드백 라인을 먼저 보면요. 자, 이렇게 피드백 되기 전에 요 처음과 끝부분 사이에 있는 값도 같이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고, 자, 플러스. 자, 그 다음에는 요 라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 피드백 될 때 처음과 끝 사이에 3밖에 없죠.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끝입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요 라인 해보겠습니다. 뭐 교재에서는 지금 요 피드백 라인 먼저 하긴 했는데 뭐 순서는 역시 더하기니까 상관없고요. 자, 얘는 이 피드백 라인에서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패스 경로는 2밖에 없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은 요건 바로 2, 3은 6이고요. 밑에 거 계산해 주시면은 27이 나오기 때문에 27분의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7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암기고요. 피드백 제어기의 안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그냥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피드백 제어기에서 안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이등여유, 위상여유, 제동비라고 보셔도 되겠죠. 역으로.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71번. 저항 R1과 R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R1에 흐르는 전류가 3A이면 R2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저항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돼서 전항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풀이는 없고요. 굳이 뭐 공식은 해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2번 보시면은 다음 분류기의 배율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기가 있고요. 여기는 이 분류기의 배율을 바꾸는 저항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배율을 구하는 거고요.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요건 페이지 뭐 30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냥 바로 암기입니다. 그냥 1 플러스 해주시고 분류기의 어떤 배율, 그 저항값을 밑에다 써주시고 위에다가는 이 전류계의 저항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R 또는 전류계니까 A를 이렇게 써주시거나 해서 이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암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7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제어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뭐 목표값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에
여기에 뭐 제어 요소라고 적혀 있고 제어량, 검출부 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됩니다. 그쵸? 자, 현재 이 제어는요. 이 루프가 계속 빙빙빙 돌죠.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패루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 따라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딱 봐도 피드백 제어죠. 피드백 제어는요. 패루프 제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다시 값을 되먹인다 그래가지고 되먹임 제어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74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교류의 전압을 직류형 가동 코일형 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압계의 눈금은 몇 볼트인가? 단 교류 전압 R의 값은 충분히 크다고 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사실 뭐 그림도 크게 필요는 없는데요. 자, 이렇게 회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으면요. 이 캐패시터에 결국엔 전류가 쌓이죠. 쌓이게 되면서 이 캐패시터의 역할 자체가 전압을 이제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압 V는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V, M, 맥스죠, 맥스. 전압의 최대치. 그러니까 전압은 말 그대로 그냥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VM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캐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기 1번에 VM.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문제 보시면은 평행 위치에서 목표값과 현재 수위와의 차이를 잔류 편차라 한다. 다음 중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는 하고 나와 있는데 요건 핵심 요약에도 있고요. 비례 제어 보시면은 간단한 구조지만 잔류 편차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뭐 요런 특징이 있죠. 따라서 잔류 편차가 있다 하면은 그냥 비례 동작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6번 보시면 자동 제어계에서 과도 응답 중 지연 시간을 옳게 정의한 것은 자, 요것도 역시 핵심 요약에 나와 있고요. 자, 지연 시간이라는 건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응답이 목표값의 5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뭐 암기니까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자, 77번 보시면 제어량이 온도, 압력, 유량, 액위, 농도 등과 같은 일반 공업량일 때의 제어는 하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문제에서 공업량 같은 게 나오면 그냥 프로세스 골라주시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공업에 관련된 거고요. 다른 거 다 안 읽어보셔도 돼요.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 미리 정해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프로그래밍이고요. 시퀀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제어되는 게 시퀀스고요. 추종 제어는 어떤 값을 계속 따라가는 거. 그게 추종 제어겠죠. 추종해서. 자, 요것도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8번. 어떤 도체의 단면을 1시간에 7200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다고 하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되어 있는데요. 자, 전류 I는 시간 T분의 쿨롱값 Q 전하량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문제에서는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초니까 3600초 1시간이 3600초니까 3600분의 7200쿨롱 7200 자, 요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해 주시면은 2A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79번 보시면은 어떤 개의 임펄스 응답이 2의 마이너스 2t승이다. 이 제어계의 전달함수 GS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2 마이너스 2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오타입니다.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승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페이지 273 라플라스 쪽에 보시면요. 2의 마이너스 at는 라플라스로 변환을 했을 때 s 플러스 a분의 1 자, 요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2 마이너스 2 t라고 나타냈으니까 요 a 값이 숫자 2가 되는 거겠죠. 그럼 요 a 값이 얘잖아요. 얘가 2죠. 그럼 여기가 2로 변합니다. 따라서 s 플러스 2분의 1 그냥 이렇게만 변해 주시면 됩니다. a가 2니까 요 a가 2로 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s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보기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죠. 자, 마지막 80번 시퀀스 제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나왔는데요. 요건 보기 4번에 전체 시스템의 접점들이 일시에 동작한다 되어 있는데요. 일시에 동작하는 건 아니죠. 요게 틀렸죠. 뭐 예를 들어 시퀀스 같은 게 요렇게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에 그린 램프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뭐 또 다른 스위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노란 램프, 옐로우 램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를 가하자마자 모든 램프가 켜지고 막 릴레이가 켜지고 모든 접점들이 막 왔다 갔다 바로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도 X2가 있고 여기에는 X3가 있다고 하면 릴레이라고 치면요. 이 스위치 왼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X2만 작동을 하고요. 그린 램프가 켜지면서 오른쪽 스위치를 누르면은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X3의 접점들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접점이 다 동시에 움직이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린지 그냥 복잡하다 그러실 때는 그냥 시퀀스는 모든 접점이 동시에 움직이는 제어는 아니다. 그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년도 1회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